자, 앞으로 5년 우리들에게는 어떤 난제들이 있을까? 일단요, 이게 궁금합니다. 박성민 대표님. 트럼프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건 어떻게 지금 딱 인상이 박혀 있을까요? 한국은 어떤 나라로 트럼프에게 인식이 돼 있는 아니 것 같아요? 뭐 현금 인출기란 말도 쓰긴 했는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예.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때 그 예. 권투 선수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표현했어요. 아, 누구나 다 자기랑 싸우는 사람인데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올라와서 처맞기 전에는. 아, 그러니까 일기 때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트럼프를 상대 안 해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쨌든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 백악관에서 그 숨어 당할 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렇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국이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약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 때 마이크 타이슨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미 노세이진 마이크 타이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미국을 상대하면서 공동 보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과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오히려 바이든이 동맹을 옥죄는 아주 네. 집요하게 아주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뭐 안 할 수 없게 그리고 미국에 다 투자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소리는 요란한데 예. 그 몇 걸음 갈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미국 정치에서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주의자,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옹호하고 국제 자유질서를 옹호하는 그룹하고 소위 그 뭐 일방주의, 고립주의 뭐 이런 걸 표현되는 미국의 자국 그 우선주의를 그 강조하는 그런 경향 속에서 보면 사실 그 세계화를 강조하고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지도자일수록 일종의 그 세계에서 좀 의젓한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략이 틀렸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동맹들은 버릇이 나빠지고 동생들이 형 거를 굉장히 많이 뺏어갔고 동맹이라는 또는 서로 가치를 같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실익은 저들이 다 취해갔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제 말 안 듣는 동생들은 좀 매를 이겼다. 때리더라도 이 그 미국에 너희들이 기여한 우리가 봉사한 만큼 기여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젓한 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동네에 좀 성질 나쁜 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트럼프는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뭐 호락호락하게 예전처럼 좀 온화한 그런 어떤 태도로 협상을 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대줄 수 있는 산업을 제일 잘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공급망의 측면에서든 경제적인 이 그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든 아주 긴밀하게 그 연계하고 또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예. 트럼프 정부가 그 전략적 가치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적 이익과 한국이 지금 이 국면에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이 위기를 탈출하는 예. 그 방법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관세라고 하는 거는 그 일부의 전술적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술적 측면을 다루는 방식을 이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놓고 우리가 설정하고 다뤄야지 예. 당장 현금을 얼마나 주고받느냐 이렇게만 또 볼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한미 갈등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시진핑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박 대표님께서 이제 굉장히 역사 통시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냐, 중국을 선택하냐, 뭐 트럼프 정부와 관세를 어떻게 합의하느냐, 뭐 방위 분담을 어떻게 결정하나 이 문제를 떠나서 이제까지 해방 이후에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국제 질서가 무엇이었는가? 예. 그것이 없었다면은 2025년도에 한국이 이 정도로 괜찮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하는 데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손해는 있을지언정 거기에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우리에겐 타당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지난 80년 동안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이냐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냐? 그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정치 사회에서 아직도 큰 목소리,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주의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영토가 크지도 않고 내수 시장이 중국만큼 크지도 않지만 자랑스러운 정치 질서가 있고 첨단 기술이 있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80년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살려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놓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 상태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예, 가슴이 확 와닿네요. 중국이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절하느냐, 미국의 무엇을 선택하고 거절하느냐가 돼야 되겠는데 중국과 트럼프의 미국이 똑같은 실수를 한국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일방주의입니다. 네. 일방주의는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국주의와 일방주의는 같이 가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약소민족, 약소국은 결정권이란 게 없다. 권리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인데 그것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본다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를 향한 지난 뭐 30년, 길게 보면 72년부터 이게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중국을 향한 미국의 햇볕 정책, 러시아를 향한 유럽, 특히 독일의 햇볕 네. 정책, 북한을 향한 대한민국의 햇볕 정책이 실패했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 결국 1인 독재로 간 거 아닙니까? 저게 이제 시장 경제가 들어가면 민주주의를 이행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안 된 것이 뭐냐? 그 전에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본 시각은 이럴 거예요.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다. 장쩌민이 5년씩 2번 하고 물러났고 후진타오가 5년씩 2번 하고 물러났다. 시진핑이 이념적이지만 5년하고 2번 하고 10년 뒤에 물러나면 그 다음 사람하고 얘기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의 답이 뭡니까? 헌법을 바꿔갖고 시진핑이 그냥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건 뭐 마오쩌둥 닮아가는 거 아니냐? 푸틴도 뭐 스탈린 닮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야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의 그 속성 이걸 알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든 미국이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은 카드가 없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갖고 있는 카드가 많다. 그런 걸 가지고 중국과 미국 모두가 한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약세를 보일 때 우리가 중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공세적으로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게 나갈 때 저쪽이 더 굽히고 돌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국가 간 국가 간 관계는 이 사람 간 관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국가 간 관계는 사람 간 관계보다도 훨씬 이익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패권 전쟁이 있을 때 그 한국과 같은 나라가 제일 곤란한 나라입니다. 그 패권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 패권 전쟁 속에 끼어 있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김일성 리더십과 이승만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놨듯이 누구하고 편먹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패권 전쟁 속에서 누구하고 기본적으로 편을 먹고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의 그 패권 전쟁은 경제 패권 전쟁이면서 동시에 안보 패권 전쟁의 성격이 있지만 뭐
당장 뭐 미중 간의 전쟁이 진짜 군사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 패권 전쟁은 경제적인 성격이 훨씬 더 예.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미중 패권 전쟁에 중국이 미국을 몇십 년 내에 뭐 앞지른다든지 미국이 세계의 가치를 주도한다든지 이런 일을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가치를 주도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한미 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우리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훨씬 더 그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면 한미 동맹을 가장 기본 축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명한 우리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미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뭐 미국하고 우리가 한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반중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얼마든지 또 이웃 나라하고 관계를 다양한 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할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중의 전략적 이익이 극단적으로 충돌할 때 어느 한편에 쓸 수밖에 없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대만 사태가 뭐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벌어져 갖고 그 경우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에 쓸까 하는 거 그건 분명히 자명한 거거든요. 예.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런 어떤 패권 전쟁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일 협력 관계가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예. 굉장히 유연하게 저희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